일단 부산의 공급 물량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30 부산시 도시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전부 다 10년마다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10년 주기라는 게 전부 기본계획에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반영을 하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해서 32만 8천 가구가 공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부산 도심 안에는 택지를 새로 개발해갖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갑니까? 전부 서부상권 또는 동부상권 많이 갔죠. 제가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여러분들 오바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서부상권, 동부상권은 끝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근로 확장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2만 8천 가구가 공급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10%를 까면 29만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만 8천 세대 내지는 2만 9천 세대가 공급이 되죠. 작년에 2만 8천 500세대 공급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계속 공급되잖아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1대2 재개발이냐 1대3 재개발이냐 따지죠. 앞에 1은 뭔가 하면 조합은 수고요. 뒤에 2는 거기서 지어지는 총 건축물 수입니다. 조합원들한테 1을 주고 나머지 찌끄레기 일반한테 팔아갖고 그 남는 이득을 조합원한테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재개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2 이상이 되죠. 그리고 1대2 이상이 되니까 상가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상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물론 지역적으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상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2030년도 넘어가면 아파트가 공급이 초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면 나중에는 이런 말도 나오겠죠. 니 아직도 아파트 사나? 니는 나 이제 주택에 사는데? 저는 그래서 땅을 끼고 있는 게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런데 이제 이런 움직임이 벌써 보이고 있죠. 지금 내인들하고 이야기하는 뭐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일본이나 홍콩을 보고서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돈으로서 교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부동산은 상관관계가 좋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해수가 중요한 겁니다. 해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나중에 뭔가를 가려고 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 제가 그랬죠. 제가 다른 데 경매학원에서는 고객들이 전부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를 잘 찾아가세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 물건을 잘 팔아달라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공인중개사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NPL을 알면 저는 엄청나게 시너지가 있다고 보죠. 왜? 부동산을 잘 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잘 아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만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회수 전략이 좋고 중요하다는 거죠. 엑시트 전략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또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볼 때 위험과 수익의 크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위험이 크면요 수익도 반드시 위험의 수반에서 수익도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이 작다면 당연히 위험이 작으니까 수익이 작은 겁니다. 은행이라는 데 가면 위험이 있나요 없나요? 은행도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도 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어놨죠. 얼마까지입니까?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젤2에 의해가 은행은 기본적으로 BIS 비율을 갖다가 15% 이상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속된 말로 자빠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은행도 항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지만 위험이 작아도 수익을 우리는 많이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위험이 커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NPL은 어떻게 보면 무위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들면 좀 더 해갖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나 보자. 이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돈을 벌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돈을 쉽게 벌고 싶습니다. 쉽게 벌고 싶은데 쉽게 벌어집니까? 아니죠, 그죠?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수익은 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학원에도 가서 여러분들 이런 공부도 좀 하고 하는데 지금 NPL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 수업을 하는데 400만 원씩 받아요. 저보고도 제가 마이크를 지금 잡고 있다 보니까 니 말빨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게 고가 마케팅입니다. 고가 마케팅. 제가 그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도 알고 어떤 내용 갖고 하는지도 아는데 이게 그냥 비싼 금액으로 하면 뭔가 크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수강료 받고 뭐 그런만 강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제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빨라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한 3시간 공부할 거 한 4시간짜리 5시간짜리 가져와갖고 말은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 말이 빨라진 게.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좀 싸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부동산 시세보다는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매 컨설팅에 가서 이제 우리가 경매 컨설팅을 받는데 이 실상을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보통 고객들이 희망하는 그런 관심 물건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파트, 어떤 분들은 상가, 어떤 부분은 공장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있겠죠. 뭐 금액이 2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 그 컨설팅은 그걸 선별 추천해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보통 컨설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때 일단 컨설팅 계약을 먼저 합니다. 컨설팅 계약을 딱 하면 보통 계약금을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딱 넣어요. 공짜는 없으니까. 저는 적당하게 이 부분이 맞다면 저는 이 정도 드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면 보통 3에서 한 5건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하면 추천 물건 입찰해가 낙찰되면 이제 별도로 수수료 받거든요. 이 수수료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는가 하면 보통 감정가의 1% 그리고 낙찰가의 1.1 이래 갖고 낮은 금액을 받습니다. 만약 낙찰을 못 받으면 폐찰하면 수수료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신 분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경매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폐찰이 되면 못 받는 거. 자, 그러면 내가 5억짜리를 아파트를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감정가 5억이고 낙찰가 4억이면 이렇게 작은 금액이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수수료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감정가를 5억짜리를 낙찰가 3억을 받으면 이 적은 금액이니까 450만 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낙찰이 4억이 되기 쉽겠어요? 낙찰이 3억이 되기 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수수료는 성공보수입니다. 성공보수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경매 컨설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안고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 감정가 5억짜리가 나오면 20%씩 저감식 되죠.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저감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시세를 4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보통 시세보다 경매는 무조건 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시세보다 낮으니까 매수임한가를 3억 5천 정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근데 컨설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안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억 천 정도 이렇게 컨설팅 제시를 하는 거죠. 왜? 수수료가 있으니까. 낙찰로 되면 500만 원을 받는데 폐찰하면 뻥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낙찰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입찰가를 높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입찰가를 만약에 높이게 됐을 때, 이제 개차를 딱 했는데, 2등이 3억 6천이야. C는 3억 5천에 사겠다고 이래 했는데, 말 들어갖고 4억 천에 득 했는데, 2등이 3억 6천이거든. 이게 지가 희망하는 금액보다 1,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등은 나는 4억 천에 받았으니까, 이게 한장할 노릇이죠. 예? 그러다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경매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내보고 지기를 살렸나 엄청 원망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내가 수수료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럼 어쩌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4억에다 바지를 세웁니다. 4억에다 바지를 시키고 위장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4억 천에 지가 낙찰을 받았는데 4억에 되면 원장님 이거 진짜 인물도 잘생겼고 이것까지 다 맞추네. 이제 그때부터는 승부욕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4억 천에 받으면 나중에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때 당시는 막 기쁨이죠. 성취욕도 있고 집에 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4억 천에 받아갖고 이건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실상이라는 소리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이 바지를 였는가? MPL 학원을 다니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MPL을 수업 안 하고 경매학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지를 다른 MPL 하는 사람한테 바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상을 좀 알아야 된다. 저도 이 추적거 들어봐서 안 하려 하다가 지금은 제가 어떻게든 수익을 좀 내드리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MPL을 하는 건데 MPL을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분들하고 마음을 잘 맞춰갖고 해야 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투자를 해보고 했을 때 다 성공만 했겠습니까? 저는 성공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웃어. 예, 너무 지금 숙연하다. 자,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혼자 하면 외로워요. 저도 이제는 멀티도 안 되고
제가 한 번에 2가지씩, 3가지씩 일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상당히 외로운 일이거든요. 왜냐? 자기가 판단을 했는데 내가 이 판단했는 게 맞는가? 저도 수없이 많은 물건을 분석을 했지만 결국은 나는 이거 안 돼 싶어갖고 난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이 해갖고 어김없이 수익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쟤는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다 만들어주고 나니까 쥐가 다 잘한 거라.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고민했는데 일단 경매를 할 때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을 찾아요. 맞죠? 경매를 할 때 좋은 물건을 찾습니다. 나쁜 물건은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좋은 물건은 과연 뭡니까? 자, 주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주식이라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죠.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입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도 좋은 주식입니다. 과연 여러분한테 좋은 주식인가요?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가지고 아직도 2년을 거쳐가고 7만 2천 원 합니다. 좋은 주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내한테 이익을 주면 그건 좋은 주식이고요. 내한테 이익을 안 주면 그건 나쁜 주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매입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은 경매 안 나옵니다. 좋은 물건은 경매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해결이 됩니다. 시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좋은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5억짜리 물건, 10억짜리 물건 그런 것들은 일단 금액이 비싸니까 우량한 물건이겠죠. 그게 내한테 과연 좋은 물건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억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1억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1억을 가진 사람의 수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죠? 뛰어난 데 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일반 시장에서는 빌라를 안 사죠. 빌라는 미래 가치가 없으니까 만약에 재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사겠지만 빌라를 잘 안 삽니다. 그렇지만 빌라를 잘 안 사는 건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돈 없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못 사는데 그러면 1억짜리 집이라도 살아야 되죠. 그 가격만 괜찮으면 1억짜리 물건도 산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잘하고 물건을 선택해서 우리가 엑시트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야 되고 경매는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경매는 위험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더 위험합니다. 어떤 당신이겠습니까? 경매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당신이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투자의 자신감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 없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탄탄한 기초 지식이나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경매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가 문제가 없으면 실행하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해결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얼마가 있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 가능하면 실행하면 되죠. 해결 어려우면 포기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보상이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정답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먼저 이론, 기초, 그 다음에 투자 판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경매 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잘 봐야 돼요. 부동산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잘 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NPL은 경매보다 안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통 고수들은 NPL만 합니다. 오늘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요즘은 손님들하고 상담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은 저를 잘 알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경매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경매를 한 20년 했는데 NPL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NPL은 알기는 아는데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합니까? NPL 안 하면 안 될 낀데 그러니까 복잡해서 안 한다는 거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넘었으면 경매학원에 가보면 NPL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NPL 알기 전에 경매부터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마수 기준 권리부터 시작하지 뭐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경매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거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로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잘 받아야 되고 배당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충동구매가 문제죠. 충동구매. 경매하시는 분들 제일 위험한 게 충동구매거든요. 자기가 하나의 물건을 분석을 해서 하나의 분석을 쫙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높게 쓰면 1등이 되죠. 그러다 충동구매 한다니까. 충동구매 보면은 전주아파트 법원 경매 19명 응찰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요 있네. 이제 꾸명이 낙찰이 됐어. 그죠? 근데 이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일단은 높은 금액을 적어야지 낙찰을 받으니까. 자, NPL을 배우면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해도 자기가
받아올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NPL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가 경매 낙찰 받으려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일단 NPL을 활용하면 고가 입찰이 가능해요. 고가 입찰이 가능하고 낙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질권 대출이라든지 경락 잔금 대출 등 높은 대출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양도세의 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저당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좀 볼 거고요. NPL을 시작하려고 하면 NPL 발생 요인부터 알아요. NPL은 기본적으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IMF 때 만들어졌어요. 이 법원에 하고 좋은 말을 적어놨습니다. 일단 NPL 자산 유동화라는 뜻은 뭔가 하면 저당권을 매매한다는 소리입니다. 저당권을 가져온다. NPL 투자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치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엑시트 전략으로 해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해소하는 그 전략이 제일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한 100%로 보면 경매 시장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고 NPL 시장은 거의 1%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NPL 약자 Non-Performing Loan입니다.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발음이 특히 경상도 사람이 영어 발음하면 엄청 안 좋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아시겠죠? 이 약자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줬으나 원리금을 제때 못 받아서 떼인 돈입니다. 요게 NPL인데 기본적으로 NPL은 금융회사 수익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금융회사는 뭡니까? 예금을 받아갖고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예금자한테 예금을 받아갖고 금리 2.5%를 주고 대출을 해서 금리 4.5를 주면 얘는 뭘 먹어요? 예대마진을 먹죠. 그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될 때 만약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을 대출금을 주고 원리금 상환을 받죠. 그죠? 원리금 상환을 받습니다. 이 원리금 상환을 얘들이 제때 못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이 나죠. 그 부실이 난 채권이 쉽게 말해서 NPL입니다. 그러면 정상 요주의 고정 해소 없는 초중 손실 이런 식으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해놨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 안 오실 때 읽어보면 잠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상 같은 경우는 1개월 미만, 요주인은 1에서 3개월, 그리고 고정은 3에서 6개월, 해소 의무는 12개월, 추정 손실은 12개월. 그래서 보통 고정이야 3에서 6개월 되면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야 대출이 NPL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적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은행에서. 대손이니까 손실을 대비해서 충당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했을 때 고정이야 횟수 의무 추정 손실 20% 50% 이렇게 적립을 하다 보니까 요걸 적립을 하고 나면 대출 대운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적립이 되니까. 그러면 요 뭐예요? 일단 고정이야 여신은 은행에서는 무조건 경매를 진행하거든. 3개월만 넘으면 무조건 경매 진행합니다. 안 봐주죠. BIS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BIS 비율은 많이 좀 들어봤죠? BIS 비율로 해서 은행의 재무 건전성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읽어보려 하다가 욕할까 싶어서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BA 비율을 보통 시중은행은 8%, 저축은행은 4% 정도는 비율을 맞춰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15% 이상 맞춰라 이래가지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엄청 은행은 탄탄합니다. 은행은 속된 말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도 적립을 해야 되고 또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NPL을 매각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경매가 3개월장 넘어가게 되면 그 연체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의 지점에서 연체를 관리를 하면 보통 이것을 어디로 넘기는가 하면 여신관리부로 넘긴단 말이에요. 3개월 넘으면. 그럼 딱 취합해가 그 은행에서 여신관리부로 넘기죠. 그러면 경매를 넣거나 아니면 그냥 그 ABS, AMCF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BIS 비율도 유지를 해야 되고 금융감독원 지침 동안 자산 건전성 확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파는 겁니다. 부동산을 만약에 매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담보물 심사를 하겠죠. 담보물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채권 최고액을 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라는 의미가 알죠? 장래에 부담할 채무를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 이렇게 채권 최고액을 산정을 하죠. 아파트를 만약에 5억짜리 담보를 잡았다 그러면 LTV 60%죠. 그죠? 그러면 3억입니다. 3억이면 은행에서 대출 채권 최고액 얼마 설정할까요? 보통 120% 설정합니다. 그죠? 이게 옛날에는 120% 설정할 때 이걸 고객들한테 전가를 했어요. 고객들한테 전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너가 수익 내려고, 이런 군주당권을 설정하면서 왜 그걸 고객한테 부담시키노? 이거 잘못된 거다. 이래가 지금은 뭡니까? 수익자 원칙에 의해가지고 은행이 건저당권 설정 비용을 대죠.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좀 좋은 물건인 경우에는 100 설정 안 하고 110%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NPL은 이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NPL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채권 최고액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원리금 상환을 해갖고 이자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건 이제 부실채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AMC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OPB 했었거든요? 은행 직원들은 OPB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은행 직원들은 넘기고 나면 그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OPB. 요것도 영어입니다. 영어 무섭습니다. 제가 사실 감정평가사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감정평가사 안에 영어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때려쳤습니다. 이게 하여튼 영어나 영어 한번 읽어보이소. 이게 이제 대출원금하고 미수이자 받아야 될 이자. 요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부실채권을 가지고서 NPL 매입자,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업자가 받아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인데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